적게 먹는 소식은 장수의 기본 요소라고 하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적게 먹을 때 몸의 유전물질 손상을 억제하는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식을 해서 노화된 세포를 수리하는 효소를 증가시켜야 한다는데요. 적게 먹는 게 건강 비결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적게 가지고 적게 누리고 조금은 부족하다 싶게 살아가는 게 삶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아닐까요? 12월 2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정승조입니다. 꿈꾸는 협동조합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적의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오늘 아침 분주한 아침을 맞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조금은 정신없던 일들이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앞으로 2시간 동안 분주했든 그렇지 않든 약간의 좀 숨 고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서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노정면의 뉴스바 들으시면서 말이죠. 오늘 이윤호 선생님 만날 예정입니다. 고전 이야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계속 이윤호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통화가 안 돼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문자도 좀 남기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를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전쯤에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갑자기 또 끊어졌어요. 살짝 걱정이 되지만, 네. 오늘 출근한 김희주 아나운서한테 물어보니까 오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 오늘 있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중년 공시생님과 종암동 조합원님 퀴즈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도 꽤 많이들 기다리시더라고요. 사무국 소식 들어보는 시간 말이죠. 지난주에는 TV 제작 인력 채용 관련해서 한 주 쉬었다고 우리 조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오늘은 합니다. 네, 이미 확인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번에 TV방송 제작단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됐죠. 뉴스 PD, 촬영 PD,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까지 19명입니다. 2부에서 조상훈 사무국장의 사무국 소식도 만나볼게요. 사연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뚱이 아빠님 오셨네요. 광주에서 출첵합니다. 눈길에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광주에 또 눈이 많이 내렸나 봐요. 서울은 눈은 그러게요. 저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출근할 때 좀 많이 내렸구나 싶을 정도로 쌓여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은 눈은 안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창백한 말님께서 첫 곡에 이끌려 출첵합니다. 춥지만 상쾌한 아침이에요. 요새 기침이 심했는데 정말 따스한 물을 수시로 먹으니 기침이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감사드리고. 맞아요. 이 기침을 좀 덜 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때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께서 그랬죠. 만성 기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병원 가면 보통 미지근한 물 자주자주 마시라고 하잖아요. 수시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오늘도 스케줄 많냐고 하셨는데 늘 많아요. 늘 많습니다. 늘 많습니다. 그리고 하연 파파님께서 감기 조심 출첵하시면서 아이고 이게 누군가요? 수지군요. 수지. 네. 그리고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눈웃음 보내주셨고요. 금영쟁이님 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 안녕합시다 하셨어요. 스누피님은 어떻게 편안하게 좀 쉬셨습니까? 네. 일어나 방송에서 한 몇 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지
12시, 전날 12시 밤에 이렇게 일어나 방송 출첵 미리 한다고 글 남겨주신 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신청곡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설의 까치님께서 뉴스피디에 낯익은 이름이 있네요 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내추럴 파레트님 또 만나 뵙게 되는군요. 반갑습니다. 덕분에 마감 잘했어요. 시간보다 빨리 끝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홀가분하시겠네요. 이제 좀 두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겠죠? 탱탱 인디고님도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정승주 아나운서. 이 목소리를 들으니 이 아침 풍요롭게 채워지네요 하셨고요. 하연 파파님께서는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귀태소탕의 병태님께서는 노중맨 기자 인터넷 팬카페 개설 소식을 전합니다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네, 가입 승인 신청 받으시고 등업 게시판에 가입 인사글 올려주시면 정회원으로 등업시켜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주소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팟빵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신청해주신 곡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포항에 눈이 내린 차분한 아침에 출첵한다고 좋은 노래로 여는 아침이 참 좋습니다. 눈 때문에 수업 갈 일이 걱정이긴 하지만 조금 일찍 출발해서 조심조심 가보려고요. 아, 눈이 정말 많이 왔네요. 몇 센치나 좀 쌓였을까요? 아, 차 위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인 거 보니까 눈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노래 들으시면서 차분한 아침 잘 시작을 하셨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방송에 늦을까봐 정말 일찍 출발을 하곤 했거든요. 다행히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집에서 회사까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지만 만약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있는 경우라면 정말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조심조심 잘 또 수업 타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유연님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주시고 만들어 가세요 하셨는데 네, 좋은 하루 만들어 드리고요. 저 또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다 나를 위한 건데, 나를 위해서 좋게 만들게 되면 그 좋은 영향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기운들, 우리 꿈옆 가족들 많이 오늘 내뿜으시고 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전설님도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첵합니다.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선곡 넣어놨고요. 검은별님도 오셨고 우째 이런 일님도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세숫길 정화님 반갑습니다. 승조하나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식구들 출첵 뜬금없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한여름밤의 꿈 신청합니다. 아, 네, 이 노래도 검색을 해서 걸어놓겠습니다. 어젯밤에 벙커원 다녀오셨군요.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세숫길 정화님의 모습은 안 나오는 거죠? 사진에선 말이죠. 지금 사진에 보니까 표창원 교수님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벙커원에서 함께 계셨네요. 좋은 시간 되셨길, 또 속 시원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소녀님께서 덕원님 목소리, 맞아요. 덕원님의 노래였죠.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신청한 곡이었습니다. 중년 공시생님께서 지금 팟캐스트 이 작가 이 박사의 EJ 들어가 보니 조용기 특집이 올라와 있네요. 국민TV에도 출연 중인 이 작가 주말 방송 없을 때 들어봐야지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작가님 어떻게 편찮으신 몸은 다 이렇게 좀 좋아지셨는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좀 피곤할 때마다 나오는 증상이라고 들었는데 술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워낙 그 이 작가님의 방송을 보고자 혹은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처럼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왕싸가지님 오셨네요. 승조 아나운서 반가워요. 아침부터 승조 아나운서의 달달한 목소리가 귀를 간질간질 호강을 하게 하네요. 내일 캠핑 가시는군요.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 되실 듯 합니다. 조합원분들 가운데서 캠핑을 가고 싶으면 산청 삼장으로 오세요. 우리 조합원분들과 눈 덮인 낭만을 즐기려 떠납니다. 힐링하러 같이 가요. 그렇군요. 함께 하시는 거군요. 우리 국민TV 조합원분들과 함께 말이죠. 야, 멋진데요? 일단은 근데 눈이 좀 걱정이긴 한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핑플님, 요새 2개 방송을 진행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오프닝도 2개씩 준비하셔야 하고 방송 진행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이러다 몸이 남아나지 않으실까 걱정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편 전까지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하루하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무리하지 않게 스스로 자가 케어를 한다고 뭘 틈틈이 먹든지 아니면 무리하지 뛰지 않든지 이런 약간의 잠도 많이 자고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제 몸 컨디션 조절을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어느 순간 몸이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쉬면 좋아지니까. 그리고 마음이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마음에 따라서 몸 상태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마음도 즐겁게 해피하게,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게. 그래야 좀,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들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핑플님도 그 마음을 좀, 좋은 마음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맘님께서 어제 김포 국민TV 정모를 서울광장 촛불 시위 참여하고 뒤풀이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은 광장은 정말 뜨거웠어요. 네, 저는 사진기사로만 그 서울광장의 모습을 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뒤풀이까지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세수길 정화님께서 사진 또 올려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그 뒷모습이, 세수길 정화님이 맞았군요. 이 커피를 들고 있고, 뭔가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브라운색의 그 스웨터를 입고 계신 분 맞죠? 네. 그냥 길 가다가 마주쳐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세수길 정화님은 사진을 또 자주자주 올려주시니까 말이죠.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윤호의 고전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이윤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앞서 오프닝 끝나고 방송에서 선생님한테 어제 오늘 좀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가 안 돼서 오늘 연락 혹시나 못 오시는 거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어떤 그런 불안함을 한순간에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아니 요즘 많이 좀 바쁘시고 어젠 또 저기 서울광장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떠셨어요? 가보시니까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어제는 오랜만에 이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광장의 반이 이제 스케이트장으로 지금 쓰여서 사람들이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네. 막 꽉 차고 이제 출구가 다 막혀있고 그 폴리스 라인이 좁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조금씩 뒤로 미루고 이제 조금 그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어제는 이제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하고 같이 연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은 많았고요. 열기는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각계각층의 분들 나오셔서 다 발언해 주셨고 무려 3시간이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진행했었고요. 네. 또 종교층 각 종교 단체에서 나오셨는데 어제 저는 원불교 특히 천도교가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아. 예, 그러면서 성명서 네. 나와서 말씀하시고 어제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웠죠. 어제 때문에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살짝 네. 그리고 코도 훌쩍훌쩍 하시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어제는 오랜만에 이 추위를 뚫고 네.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그 서울광장에서 네. 다시 이제 대회를 갖게 됩니다. 아. 어제 했던 건 이제 대선 1주년, 네. 부정선거 1주년이죠. 네. 이 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였고,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함께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네요. 네. 내일 또,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어제 또 눈이 또 그렇게 내려가서 예. 엄청나게 추웠겠어요. 예, 끝날 때쯤 눈이 내렸고요. 눈이 내리는 거는 기분이 좋던데요. 근데 한 3시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주위에 앉아있으려니까 모든 게 다 얼어붙더라고요. 건강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창피함과 부끄러움의 차이 내지는 그것이 그냥 우리는 다 부끄러운 것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쪽팔린다, 네. 창피하다 이런 얘기로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원고 쓸 때, 예. 어떤 머릿속에 남는 잔상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글이 써지거든요. 예. 오늘 방송 주제는 어떤 게 계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대자보가 붙고 이것이 이제 정말 일파만파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네. 이제 대학생을 넘어서 고등학생까지도 이제 안녕하십니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됐어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안녕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어떠하느냐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됨의 가치라고 할까요? 또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을 네. 의미할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대자보에 김정은 사진이나 또 이석기 의원의 그 사진이 붙여져 있으면서 네네. 이제 북쪽에서나 그 통진당이 배후 조정하는 것처럼 네. 이 사진이 붙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것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일베의 네.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네. 막 속에서 저는 부글부글 하시고. 막 밤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을 듣고 막 너무너무 화나서 네. 막 주위에 있는 주위의 패친들에게 막 전부 편지를 써서 아이고. 정말 난 미치겠다. 오죽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 이런 패친을 쓰다가 글을 쓰다가 문득 네. 정말 부끄러움이 사라진 사회가 진정 온 것 같다.
뭐랄까, 우리에게, 되돌아봄이랄까? 그리고 적어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기 양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진 그런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예, 부끄러움과, 창피함, 네. 내지는 부끄러움과 쪽팔림, 뭐 이것의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네. 이제 수타니파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화내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다른 것이죠. 물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불교에서는 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을 가끔 읽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안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알고 밖으로 부끄러움을 알며 이런 얘기들을 곧잘 씁니다. 네. 그래서 불교명전에 자주 이제 안으로도 부끄러움을 알고 밖으로도 부끄러움을 알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 부끄러움을 알고라는 말은 이제 참이라고 하는 우리한테 생소한 한자인데요. 참이라고 한자어로 쓰고 또 고어로서 hil이라고 합니다. 네. 양심이라고 불리는 부끄러움이죠. 또 밖으로 부끄러움을 알며라는 것은 괴라고 씁니다. 괴. 예, 창피하게 할 괴자겠죠. 네. 수치심이라고 불리고 옷담바라고 고어로는 쓰게 되죠. 그런데 참과 개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안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밖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즉 창피하다는 건 남의 시선을 통해서 창피한 거고 부끄러움이란 내면의 양심 때문에 부끄러움인데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 오면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은 다른 의미들을 갖습니다. 이러자면 먼저 창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밖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피하다거나 쪽팔린다거나 하는 문제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규정되는 정상성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다른 말로 보면 창피함은 이 다수가 하는 문화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을 때 창피한 거죠. 쪽팔린 거고 그건 뭐냐면 다수에게 부여한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학생은 이래야 되고 부인은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비정상성을 창피하다고 규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정상성을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비정상성은 비정상성일까? 라고 할 때는 이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정상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필요에 의해서 강제되고 강요된 타율적인 도덕질서일 수도 있어요. 이는 사회가 어떤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강제 명령이고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이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저희 형제는 7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농사를 이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그걸 가지고 힘을 갖는 사람이었죠. 저희 어머니들은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비정상적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국민이 필요로 한 효율적인 어떤 것은 핵가족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노동력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일가족 2자녀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표들이 막 만들어질 때예요. 이러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 돼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이제 노령화,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애를 한둘만 낳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비정상적인 것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러자면 그 사회의 효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순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네. 윤리는 어떠하며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객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화되면서 정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지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장, 눈빛, 말투 저는 수염을 좀 기르는 편인데요. 이런 것도 비정상이죠. 사람들은 제가 사실 게을러서 수염을 안 깎는 요소도 많은데 왜 수염을 기르는가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안에는 이미 비정상적인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은 자네 그렇게 가도 주위에서 욕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창피함을 이제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이게 관련된 얘기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어떠냐면요. 일단은 저는 요즘 부쩍 많이 하는 생각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돼보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 나는 이해하는 부분이 100%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염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수염을 기르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다녀도 되냐고 하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좀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판단 내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르자면 정상성과 비정상성이죠. 네. 어느 순간 사회는 정상적인 것은 이거고 비정상적인 것은 이거야라고 규정하게 되죠. 네. 사기에 그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공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예를 들면 그것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위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숙시라고 하는 어떤 한 대부 집안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공자 일행이 가다가 그들에 의해서 잡혀요. 드디어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공손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공자는 대단히 위험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이 공자가 위나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대부 집안이니까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공숙 씨가 공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시 위나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자가 약속을 하죠. 위나라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공숙 씨는 그럼 공자가 약속했는데 풀어주죠. 풀어주자마자 공자는 위나라로 가서 거기에 관료가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이제 아주 똑똑한 제자가 있죠. 네. 한만 생각해도 이건 도에 어긋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승에게 물어보죠. 아이 스승님 약속을 했는데 이래도 됩니까? 네.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만 공자가 하는 얘기가 있죠. 요와 이맹 비의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요와 이맹 나에게 요구한 거예요. 무엇을 맹약을 뭐냐면 강제로 협박한 것이다. 맹약을 이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돌이켜보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 속에서 정상성이라는 것을 훈련받으면서 자라요. 어려서부터. 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웃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다움과 여자다움도. 예. 그래서 놀이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자아이는 이제 남자아이는 이제 뺏고 죽이고 뭐 이런 놀이 가지고 하죠. 네. 뭐 전쟁 놀이라던가 뭐. 여자아이들은 인형 가지고 놀고. 그렇죠. 이제 고무줄 여자아이들은 맞아요. 우리식으로 보면 똥 쳐주고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놀이들을 네. 하면서 여자는 여자로 자라고 남자는 남자로 자라요. 네. 어려서부터 그것을 정상성이라고 하고 훈육대에 나간 거죠. 네. 결국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규정되고 강요되고 그 강요가 서서히 내재화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노예가 되는 거죠.
즉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규정되어 왔던 요하이맹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강제적으로 맹세를 강요된 어떤 것이기도 하죠. 어려서부터. 네. 그런 점에서 수치심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19세기의 그 윤리의 철학자인 칸트는 결국 이러한 효용성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목적적인 어떤 윤리가 될 수 없다. 네. 즉 윤리라고 하는 것은 목적적인 것이다. 내 행위 자체가 내가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것을 윤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명령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라 타율적인 것에 의해서 규정되고 그 타율적인 것은 효용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이렇게 만들어진 정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정상이 필요한 거죠. 즉 타자를 통해서 자기 정상성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재밌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혹은 게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잡지, 저널 이런 쪽이 있죠. 프랑스나 독일에서. 근데 이 책에 보면 재밌어요. 꼭 한 번씩 아프리카의 종족이나 아프리카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한 번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들어진 동물의 왕국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죠. 네. 근데 얘네들은 왜 도대체 이걸 만들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야만성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상성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거죠. 아프리카 저기는 즉 비정상성을 만들어내야지 자기가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흉내내서 결국 우리도 동남아 다큐멘터리 찍을 때 그런 거잖아요. 동남아 가서 이 벌레 먹는 거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맞아요. 정갈 이러면서 맛있네요 이러지만 네네. 사실은 그걸 보면서 맛있다고 생각하는 구데기 튀김 이런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청자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명화되어 있다는 것을 네. 다행으로 여기고 정당화하고 우리는 정말 질서가 잘 되어 깨끗한 나라야. 잘 잡혀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비정상성, 즉 비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타자화시킴으로써 결국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규범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결국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 속에서 존재한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된 무엇이고 이분법에 기초한 사회 통제의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의한 욕망이죠. 네. 내가 벤츠를 타고 벤베를 타고 이런 자동차를 타는 건 그 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차를 탐으로써 타인의 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욕망이 만들어지고 명품을 매는 것도 명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명품을 입고 명품을 매고 이런 것도 다 타인의 시선에 의한 욕망이죠. 네. 자기 욕망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집합적인 네. 어떤 것일 거고 강제된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얘기도 해요. 뭐냐면 아버지 율법에 의해서 어렸을 때 쭉 길들여 오다가 이제는 명백한 노예로서 자리 잡았을 때 드디어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순간 이제는 권력이 되고 강제하는 자가 되고 명령하는 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사실 안정화의 율법을 다시 자신에게 부여했던 걸 다시 원하죠. 자신의 자식에게 혹은 사회에게. 맞아요. 그래서 대단히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는 딸을 보면서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욕망이고 연애한다는 것은 뭔가 안정화되거나 정상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연애보다는 결혼을 원하죠. 빨리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아버지는 결혼하니 연애,
그러니까 사랑의 여러 방식들 있잖아요. 네. 동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죠. 또 버젓이 대기업에 입사한 옆집의 아이를 보면서 방바닥에 뒹굴고 있는 백수로 뒹굴고 있는 아이들은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속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속물로 나아가는 길에서 도태돼서 잉여가 되고 있는 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쪽팔린 것이 됩니다. 더욱이나 부정한 공권력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 권은희 수사과장이라던가, 네. 뭐 이런 그 표창원 교수라던가 이런 분들은 정말 쪽팔린 거죠. 수치스러움의 어떤 가치는 이런 것이 아닌가. 마흔이 불혹이라는 말이 있죠. 마흔이면. 근데 이 불혹이라는 건 되게 역설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실 불혹이라는 건 유혹을 넘어섰다는 의미일 것이고 역설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유혹의 일이죠. 그리고 유혹은 흔들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정과 율법에 대한 귀한 욕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혹이라고 할 때 혹이라고 하는 건 유혹인데요. 네. 유혹은 우리가 흔들림에 대한 유혹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어른이 되나가고 40이 된다면 안정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그리고 보수화에 대한 욕망 이것이 유혹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자는 40에서부터 55세까지 뭘 했냐면 저기를 갑니다. 대단히 안정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네. 어떤 유혹들이 많아요. 기득권. 네, 기득권에 대한. 그렇지만 공자는 그것을 어쨌거나 뭐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버리고 결국 의를 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유하죠. 네. 그래서 이르자면 의롭지 못한 대기업에 중역 제한을 뿌리치고 백수로 살아갔고 부당한 권력에 항거한 표창원이라던가 권은이라던가 최동욱이라던가 김윤상이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편안한 소시민적 삶을 거부하고 밀양의 노인들과 함께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의롭게 어떤 시청 앞에 촛불에 기꺼이 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같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쪽팔림은 도리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자가 가고자 했던 삶은 쪽팔린 삶이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움은 이와 다른 거죠. 부끄러움은 내면의 것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자율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소지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의 단서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런 쪽팔림이 과잉되게 퍼져 있는가 하면 네. 반면 또 부끄러움은 완전히 사라져서 이제는 부끄럽다는 말은 사라지고 쪽팔린다는 말이 존재하는 일베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우리 사회가 점점 부끄러움이 사라진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아유, 예. 아유, 참 그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창피함과 부끄러움. 저 자신부터 좀 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또 어떻게, 아니, 저도 살아가면서 순간,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누군가한테는 한 번쯤은 해봤을 테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메모 잘 들으셨죠? 그리고 그 전에 광고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라디오 메모는 생방송으로 들으신 거예요. 보통 라디오 메모 녹음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국민TV 9층 이거 TV 개국 관련해서 스튜디오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스튜디오는 6층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생방 부스가 하나 있고 녹음 부스가 있는데 녹음 부스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라디오 메모도 생방송으로 김용민 국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은호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촛불문화제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기도 속히 쾌차하시길 빕니다 하셨어요. 그쵸. 이은호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또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그리고
제나 엄마님께서 따뜻한 모닥불 같은 음악에 이제서야 출첵한다고 어제 밀린 일 하느라 웬일로 바쁘네요.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소녀님 신청곡 잘 들으셨죠? 네. 그리고 오케이 마리님께서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봉주 의원이죠? 명박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라네요 하시면서 사진을 올려주셨고, 저질리즘님께서 오늘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배운 것 같네요. 방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아라빠님께서 이게 예전 사진이죠.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전창걸 선생님, 그리고 이윤호 선생님, 김민기 선생님. 그쵸. 참 그 얼굴이 요때는 여름이었나 봐요. 되게 밝고 뭔가 좀 깨끗한 이미지인데. 네, 그렇군요. 사진 잘 봤습니다. 이때도 함께 국민TV와 방송을 또 이렇게 해주고 계셨군요. 전설의 까치님께서 전화 왜 안 받으셨대요 하셨는데,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지만은, 보통 김희주 아나운서에 대해 전해 듣기로는 전화를 잘 못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또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가기 전에 드려야 될 말씀 다 드리고요.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막 그랬어요. 자, 2부 시작을 했고요. 오늘 2부에는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중년공시생님 그리고 종암동 조합원님 방송 듣고 계시겠죠? 노래 나갈 동안 연결할게요.